자, 제 5부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4부까지 열심히 따라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우리 5천년 역사를 모두 지금 다루고 있는데 불과 지금 다 합해서 5시간 좀 넘는 그런 분량으로 우리가 공기업 한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긴 역사를 지금 불과 5시간 정도 이렇게 정리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공부하는 여러분도 좀 마음이 급할 겁니다. 뭐 정신없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걸 거고요. 자, 그 5부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다른 종류의 공부도 그렇지만 한국사 공부에도 반드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 반드시 합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반드시 능동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처럼 공부해라. 가르치는 사람처럼 공부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방식으로 쉽게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을까? 계속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은 공부를 해야 가르치는 걸 잘할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걸 뭐 아무 노력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가르칠까를 고민하면서 나름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해주는 게 더 쉽게 알아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능동적인 공부예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수동적인 입장이 되기 쉽죠.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칠수록 알아듣습니다. 그래 맞아. 잘 알아듣죠. 그리고 끝. 그러면 공부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자기가 공부하는 복습 혹은 자기 학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사람한테 배웠는데도 다 성적이 다르게 나오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능동적 공부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요. 가르치는 사람처럼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피곤하게 무슨 고민이야. 쉽게 공부하고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들 많이 나오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공부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고민하고 공부를 능동적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연표 정리하는 거 있죠.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람이 몇 년도에 무슨 일 있고 몇 년도에 무슨 일 있고 잘 정리를 해주고 표를 나눠줘 봐야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정리를 해야 기억에 남아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지? 요거를 순서대로 자기가 찾아가면서 1876년 강화도 주약 핵심 내용이 뭐고 1882년 이모군란 핵심 내용이 뭐고 1884년 갑신정변 핵심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구의 거문도 점령이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 중립화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된 내용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교재나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공부가 되고 그 자체로 외워집니다. 자기가 쓰면서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은 그걸 정리를 해서 내가 외워야지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지만 정리되면서 외워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능동적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강사, 명강의 이런 거를 많이 찾아서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직접 쓰면서 자기만의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해요. 명심하십시오.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연표 정리하는 거, 어떤 사건의 순서들이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은요. 앞만 봐도 안 외워져요. 앞만 봐도 10번, 20번 봐도 이제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해 보시면 금방 정리가 됩니다. 나중에는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 쉽고 편한 공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그만큼 고민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리를 해요. 자기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이 되려고 하거나 무슨 시험 잘 보려고 하면요. 너무 좋은 교재, 그리고 너무 정리 잘 된 교재, 너무 설명 잘해주는 강사
이런 강의 100번 듣고 100번 책 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쓰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비법입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자,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부터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한 애들이 성적이 좋았어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또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5부입니다. 5부 이제 일제강점기와 현대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 2, 3, 4, 5부 중에서는 출제 비중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인 게 사실입니다. 다른 한국사 시험에서는 오히려 비중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일제강점기와 현대 비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공기업 한국사에서만은 조금 이게 비중이 떨어져요. 물론 근대사와 마찬가지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비율 자체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 공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5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와 현대. 자, 먼저 요약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 일제식민 지배. 일제식민 통치 방식이 모두 3단계죠.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정리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10년 단위로. 1910년대 일제식민 통치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항한 우리의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1920년대 식민지배 여기에 대항한 우리의 독립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항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쭉 정리하고 193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이 어떤 게 있고 경제 약탈이 어떤 게 있었고 여기에 대항하는 우리의 저항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10년 단위로 딱딱 정리하면은 아주 눈에 싹 들어옵니다. 잘 외워져요. 자, 1910년대 일본의 식민지배 통치를 보겠습니다. 무단 통치라고 불리는 시기고요.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배하면서 일단 조선인들의 길을 꺾어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부러 강압적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라고 불리죠. 자, 대표적인 내용 헌병경찰 통치예요. 원래 군대의 경찰이 헌병인데 군대의 경찰이 헌병이 군기가 굉장히 셉니다. 군대 내에서도 굉장히 폭력적 성향이 강해요. 그런 헌병을 우리나라에 와서 민간에 풀어놨어요. 그래서 군대의 경찰인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폭력성이 강해지는 거죠. 자, 특히 얘네들에게 직결 처분권을 줬어요. 재판 없이 바로 현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직결 처분권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이른바 무서운 헌병들이 강압적 통치를 하는 헌병경찰 제도가 시행된 때가 1910년대예요. 그 다음에 조선 태형령을 제정했어요. 조선인,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태형을 때리는 거죠. 곤장을 친다라고 하죠. 이 조선 후기 말기에 사라진 제도인데 폐지한 제도인데 일본이 부활시켰다. 자,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관리와 공무원들과 교사들이 모두 제복과 칼을 착용하도록 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수탈 정책, 경제 정책 같은 1910년대니까 묶어서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토지조사 사업이 대표적이죠. 자, 정해진 기간 내에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반드시 서류를 갖춰서 신고해라. 그래서 기간까지, 정해진 기간까지 신고해라. 기한부 신고제. 신고 안 한 땅은 어떻게 한다? 주인 없는 땅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해서 총독부에 귀속시킨다.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전국의 수많은 땅, 약 40%의 땅을 총독부에 귀속시켰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토지 약탈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주한 일본인들에게 나눠줬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본인들이 지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게 회사령이죠. 1910년 일제가 식민 통치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령이에요. 자, 회사를 만들 때는 먼저 허락을 받고 만들어라. 허락받지 않으면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 설립을 신청하면 허용을 안 해준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허가제, 회사령이에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1920년대로 넘어가서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은 뭐냐? 문화 통치. 경제 수탈 정책은 뭐냐? 산미 증식 계획. 그리고 회사령 폐지. 자, 이런 것들을 그냥 딱딱딱 정리해서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1920년대 문화 통치의 내용을 봅시다. 자, 이 문화 통치는 1919년에 3.1운동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조선 사람들 너무 힘으로만 눌러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단결해서 한꺼번에 만세운동을 일으키네.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새롭게 시도한 게 문화통치죠. 문화통치. 그래서 좀 완화된 통치를 했다. 문관총독 임명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장군 출신, 육군, 해군 장군 출신들이 총독으로 왔는데 문관 일반 행정관리 출신들도 총독의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임명한 적은 없다. 그 다음에 보통경찰제 실시했어요. 보통경찰제는 바로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일반 경찰이 경찰의 업무를 보는 원래 정상적인 경찰 업무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고등경찰제, 이른바 특수경찰, 이른바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을 하는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고등경찰제, 특수경찰제를 도입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인의 신문 잡지 발행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자본에 의해서 신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꼭 알아둬야 되는 거 치안유지법을 제정했어요. 꼭 알아둬야 돼요. 1925년 연도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자, 사회주의 그리고 항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치안유지법.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경제정책으로서 산미증식계획이 있었어요. 산미증식계획 알아둬야 되겠어요. 1910년대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뭐냐라고 하면 토지조사사업. 1920년대는 산미증식계획. 자, 일본의 식량 부족을 식민지에서 식량 생산을 늘림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다. 자, 그런데 식량 생산을 식민지에서 늘렸는데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가져간 양이 늘어난 양보다 더 많았다. 증산량보다 유출량, 가져간 양이 더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 생산을 더 많이 하고도 정작 식량이 부족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어요. 쌀 소비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일본은 워낙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가 먹을 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만주에서 생산된 잡곡들을 수입해서 먹게 된다.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되는 거죠. 자, 알아두고 그 다음에 회사령 폐지. 1910년에 제정됐던 회사령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말고 먼저 회사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신고해라. 완화된 통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일본 회사의 상품들을 좀 더 쉽게 유입하도록 함으로써 일본 대기업과 우리나라 회사들의 경쟁을 붙이는 거죠. 자, 그리고 관세도 철폐했어요. 원래 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에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붙였어요. 이게 조선총독부가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었던 거죠. 한반도 조선의 식민지를 통치하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관세까지 매겼었는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상품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된다. 자, 1920년대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30년대 이후 일본의 식민 지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슈 때문에 요즘에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1930년대 이후의 내용들 중에서. 자, 이때의 통치 방식 민족 말살 통치라고 부르죠. 자, 민족 말살 통치는 결국은 일본인으로의 동화 정책이 되겠죠. 일본인으로 완전히 동화시키겠다. 이제 조선인, 일본인 구별하는 게 아니라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완전히 흡수 동화시키겠다. 민족 말살 통치예요. 그래서 내선일체 일선동존을 강조했죠. 황국신민화를 표방했어요. 이때의 정책적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뭘 표방했냐 이런 것들 다 알아두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아는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황국신민서사, 암성, 궁성요배, 신사참배, 일본식 성명 강요, 창씨개명을 강요했죠. 창씨개명도 옛날엔 창씨개명이라고 불렀다가 요즘은 일본식 성명 강요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창씨개명에는 강요당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좀 쉬운 용어로 바꾸자라고 해서 학자들이 일본식 성명 강요라고 바꿨어요. 근데 공기업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창씨개명이란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같이 알아둬야 되겠고, 그다음에 소학교를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로 개칭했죠. 국민학교로 개칭해서 학교를 황국신민의 약자인 국민학교로 개칭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알아두세요.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자, 치안유지법 위반자가 출소할 때도 지속적인 감시를 한다.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자, 이러한 전력이 있는 사상범들은 재판 없이 그냥 아무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끌려간 사람들 많았어요. 1941년에 예방구급령. 아니,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이놈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그러니까 가둬야 돼 하면서 미리 가둔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민족말살 통치의 주요 내용들이에요. 경제 수탈 정책들 좀 알아둡시다. 요건 또 둘로 나눠져요. 1930년대 남면 북양 정책, 그리고 농촌진흥운동 다 알아두세요. 자, 특히 농촌진흥운동이 요즘에 조금 나오는데 그 일제가 시행한 정책이죠. 농민의 자력갱생을 강조했던 운동.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일제가 총독부가 한 운동이다. 그 다음에 1930년대 후반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엄청나게 많이 수탈해 간다. 쌀 미국 공출, 그 다음에 금속류, 무기 만들려고 공출해 가고, 식량 배급하고, 강제징용하고, 징병제 실시로 군대 끌고 가고, 청년들 군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여자 정신대 근무령으로 여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하고, 이 중에 일부는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이 엄청나게 수탈당한 때가 바로 1930년대 이후가 되겠다. 자, 특히 요 1930년대 이후의 일제 식민 통치의 내용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민족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것도 역시 이제 10년 단위로 보통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 이후. 자, 먼저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 대개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자, 이게 어디에 어떤 단체들이 있었는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국내에는 뭐, 만주에는 뭐, 연해주에는 뭐, 미주에는 뭐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두 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있었는데 각각의 좀 성격이 틀려요. 임병찬이 복벽주의를 지향했다. 독립을 한 다음에 왕조 국가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라는 게 복벽주의죠. 이게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꼭 알아둬야 되겠어요. 박상진이 조직했고, 만주의 무관학교 설립을 추진했고, 친일보 처단 등의 활동을 했고, 근대 공화정을 추구했다. 자, 그래서 독립의군부가 왕조 부활을 목표로 했다면 대한광복회는 민주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했다라는 거. 만주 지역 서간도와 북간도 이것도 구별해야 돼요. 서간도에는 뭐, 북간도에는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간도에는 삼원보에 독립운동기지 건설운동이 있었는데 경학사라는 단체 부민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신흥무관학교. 경학사 부민단 신흥무관학교 연결해서 알아둬야 되고요. 북간도의 서전, 서승, 명동학교, 간민의 중광단, 특히 서전, 서승, 명동학교, 중광단 알아둬야 돼요. 중광단 대종교하고 관련이 있죠. 연해주 지역엔 뭐? 연해주 지역엔 신안촌 권업회, 권업신문, 그리고 대한광복군정부,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요것들을 다 연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대한광복군정부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상설, 이동희를 중심으로 구성된 독립군 조직이자 정부다. 그 다음에 나중에 3.1운동 전후에서 대한국민의회가 등장한다. 연해주 지역에 뭐가 있었느냐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주 지역,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 자, 미국에는 대한인국민회가 만들어졌어요. 안창호가 주도했어요. 그 다음에 하와이에는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군사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는 1910년대 국내에서 만주는 서간도와 북간도에서 연해주 지역에서 미주에서 각각 어떤 단체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지역별로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자, 1910년대 끝에 가서 3.1운동이 빵 터지죠. 3.1운동. 3.1운동은 배경이 뭐냐? 네 가지 배경. 특히 28 독립선언. 자,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서울에서 지방 농촌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비폭력에서 폭력적 양상으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 재합리 사건. 그다음에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결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거예요. 일제 식민 통치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그 순서를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법정 운동 등 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 자, 3.1운동은 그래도 비교적 좀 쉬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들 기본적인 내용들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연통제와 교통국.
비밀 연락 조직이죠. 그 다음에 독립공채, 그 다음에 독립신문. 자,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는 독립신문. 그거하고 다른 거죠. 명칭만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한일관계 사료집을 발간했어요. 그 다음에 직할부대에서 광복군 총영 육군주만 참의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교활동으로 많이 나오는 게 구미위원부 설치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김규식을 정권대설 임명해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립을 주장하겠다. 자, 이런 활동이 전개되다가 활동이 좀 약화되면서 자, 독립운동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전개되죠. 1923년에. 여기에서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가요. 그리고 30년대까지 어떤 운동들이 전개되느냐. 몇 가지 종류의 운동들이 있는데 먼저 실력양성운동.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 각종 여러 종류의 운동들이 많이 전개돼요. 여기에는 항일운동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자, 이 실력양성운동 같은 경우는 대놓고 항일운동을 한 건 아니다. 문화적으로 실력을 키우기 위한 실력양성운동, 장기적인 의미의 실력양성운동이에요. 세 종류가 있어요.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시 물산장려운동이에요. 자, 배경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시작됐느냐? 평양에서 조만식이 중심이 돼서 시작됐다. 그 다음에 구호 알아둬야 돼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살자. 이런 구호들 있죠. 한마디로 국산품 애용운동, 우리 상품 애용운동으로 전개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대학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우리도 우리 손으로 대학을 세우자라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구호 알아두세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 이런 식. 자, 그러나 결국은 실패했다. 결과적으로는 총독부가 오히려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다는 거죠. 오늘날의 서울대학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다. 그 다음에 문명퇴치운동. 문맹퇴치운동은 두 종류가 있어요. 조선일보에서 한 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에서 했던 브나로드운동. 어디에서 주관했느냐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고 특히 브나로드운동 같은 경우는 브나로드가 뭐냐? 무슨 뜻이냐?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다. 라는 정도까지 같이 알아둬야 되겠어요. 이 중에서 브나로드 운동만 1930년대예요. 나머지는 다 1920년대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시기 1920, 30년대에 사회경제적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들은 대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념으로서 사회주의 영향을 좀 받은 운동들이에요. 자, 먼저 농민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양상은 1920년대와 1930년대가 운동 양상이 다른데 이게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비슷해요. 1920년대는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었다. 그래서 농민운동은 소작쟁이. 노동운동도 역시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었는데 노동쟁이가 많이 일어났다. 원산총파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다음에 1930년대로 오면 비합법적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 이게 사회주의 성격의 운동이란 얘기죠. 비합법적인 운동이다. 사회주의 성격의 운동이에요.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다. 노동운동도 마찬가지. 1930년대 비합법적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 항일운동의 성격을 띈다. 사회주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년운동. 천도교 소년에서 주로 활동을 벌였다라는 거. 어린이날 제정하고 어린이를 발간했다. 그다음에 여성운동 같은 경우는 근우회가 많이 나오죠. 자, 뒤에 나오겠지만 신간회와 함께 여성계의 좌우 통합단체로서 탄생했다. 신간회 자매단체다라는 거. 그다음에 형평운동이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형평운동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 자,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운동으로서 백정들이 조직한 단체가 형평사고 그리고 형평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진주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자, 요 정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학생운동. 이건 1920년대예요. 1920년대가 뭐가 운동이 제일 많아요. 1920년대 학생운동 두 건 있어요. 비교해서 알아둬야 돼요. 60만세 운동, 광주학생항의운동. 60만세 운동은 원래 학생들이 시작한 건 아닌데 결국은 학생들이 주도하게 됐다. 자, 처음에는 좌우 합작. 사회주의 좌익계열하고 천도교 계열, 우익계열, 좌우 합작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다수의 인사들이 체포됐다. 그래서 학생들만 남게 되고 학생들이 결국 주도하게 되죠. 언제? 순종의 인산이래.
고종의 장래 인산일에 일어난 운동 3.1운동,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운동 60만세 운동이죠. 자, 그런데 역사적 의의 뭐냐? 학생들이 우리가 주체다라는 걸 자각했고 좌우 합작의 토대를 마련했다. 사회주의 민족주의 계열의 연대 토대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정말로 학생들이 주도한 운동이죠. 자, 학생들 간에 일본인 학생과 조선 학생 간의 충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 전국으로 확산됐는데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반드시 신간회와 관련성이 나와요. 신간회가 시험에 나올 때는 반드시 광주학생 항일운동과의 관련성이 나옵니다. 서로 반드시 관련이 돼서 시험 문제 같이 나와요. 자, 알아두고. 자, 이제 신간회 나오죠. 신간회. 자, 신간회 1927년에 만들어졌고 4년 동안 유지됐던 좌우 합작, 좌우 통합단체가 되겠다. 자, 그 창립 배경 알아두세요. 이 창립 배경 과정에서 민족주의 계열이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분열됐다라는 거, 사회주의 세력은 약화됐다라는 거. 그 과정에서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있었고 사회주의자들의 정우회 선언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고 결국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신간회가 창립됐다. 1927년 연도도 알아두고 회장 누구, 부회장 누구, 그리고 관련된 자매단체 근우회 같이 다 알아두세요. 활동 내용 또 알아둬야 되겠고요. 특히 광주학생 항일운동과의 연관성 반드시 잘 알아두라고 했죠. 자, 그러나 결국은 해체되고 만다. 자, 이번에는 독립군 활동 넘어가겠어요. 독립군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순서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순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투, 여러 건의 전투가 있어요.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독립군 단체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그렇게 헷갈린대요. 네. 너무 많아서 굉장히 공부하기 부담스럽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수록 본인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쓰면서 이렇게 정리표를 만들거나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좀 더 잘 외워지고 공부가 됩니다. 자, 맨 처음에 만주에서의 독립군 활동, 봉오동 전투가 있었어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일본군을 격파한 최초의 승전. 그 다음에 이어서 청산리 대첩이 있었어요. 지금 번호 순서대로 좀 매겨놨죠. 순서대로 알아두란 얘기예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기타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산 일대에서 승리한 전투 청산리 대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일본군이 만주로 출동해서 간도 지역의 한인촌을 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마을을 불태웠다. 간도 참변. 그 다음에 독립군이 일단 일시 후퇴를 해서 밀산에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한 다음에 자유시로 이동했는데 여기서 결국은 소련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한다. 자유시 참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독립군들에 의해서 만주에서 3부가 성립하죠.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 참정신. 자, 각각 3개의 독립군 부대이자 동시에 민정기관, 자치적 성격을 가진 민정기관으로서 3부가 성립한다. 자, 이러한 독립군의 활동에 대해서 일본이 이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중국의 만주 군벌과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죠. 총독부 경목장 미스야가 미스야 협정을 체결했다. 그래서 일본은 가만히 있고 만주 군벌들이 독립군을 직접 탄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체포한 독립군을 일본에 인도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만주 군벌들이 직접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탄압하게 되니까 훨씬 활동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통합운동이 일어나죠. 항상 위기 시에 통합운동이 일어나죠. 위기일 때. 자, 그래서 3부의 통합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고 2개로 통합됐어요.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독립군 부대가 각각 따로따로 나오게 되죠. 이러한 독립군 부대는 이제 1930년대 가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게 돼요. 자, 일단 1920년대 활동부터 보겠습니다. 자, 1920년대 무장투쟁 활동으로서 개별적인 의거 활동이 일어나죠. 이러한 그 비밀 단체로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이 있다. 의열단은 1920년대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한인애국단은 1930년대 활동하죠. 의열단, 한인애국단 활동도 다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의열단은 김원봉, 윤세주 등이 결성했고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많이 나옵니다. 이걸 지침으로 활동했어요. 구체적인 단원들의 활동, 이 사람들 이름 알아두세요. 박재혁, 김익산, 김상옥, 나석주가 제일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장기적 항쟁을 위해서 방향을 전환했어요. 이 내용들도 좀 봐두고. 그다음에 한인애국단은
좀 공부하기 더 쉽죠. 딱 두 명이죠. 이봉창, 윤봉길. 누가 만들었냐? 김구가 만들었다.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930, 40년대 무장독립전쟁. 자, 1930년대 독립군 활동으로 넘어가요. 국민부와 혁신의회에서 각각 독립군 부대를 만들게 되는데 국민부에서는 조선혁명군, 혁신의회에서는 한국독립군을 만들게 돼요. 이들이 이제 일본의 일제히 만주 침략에 대항해서 한중연합작전, 중국군과 연합해서 일본군과 싸우게 되죠. 이거 다 알아둬야 돼요.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총사령관이고 어디에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이 총사령관이고 북만주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벌여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가 나중에 한국광복군의 주체가 된다. 자, 이게 전투지역 총사령관 이름 다 알아둬야 돼요. 군대 이름까지. 자, 그리고 이름들도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이게 힘들고 헷갈리는 게 이름들이 비슷해요. 원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단체고 독립군이다 보니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름들이 다 그냥 비슷비슷한 거죠. 그렇죠? 독립이 들어가고 뭐 혁명이 들어가고 한국이 들어가고 대한이 들어가고 대한독립군, 한국독립군 비슷하죠. 한국광복군 다 비슷비슷해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조선의용대. 중국 내부, 만주가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독립군 부대.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주도했다. 중국군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고, 자, 나중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러나 지도부는 한국광복군에 합류한다. 조선의용대는 최초 중국 관내 본토에서 결성된 최초의 독립군 부대라는 점에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광복군 1940년에 결성된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드는 직할부대다. 한국독립군의 총사령관인 지청천이 여기에 와서 또 총사령관이 돼요. 자, 이 한국광복군에 대한 내용은 최근 들어와서 이제 좀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잘 다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요 내용들 대일선전포고 이건 임시정부에서 한 거고 전선에 파견돼서 포로신문, 전단살포, 암호번역 등의 활동을 했다.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는데 특수훈련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일본의 항복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자, 한국광복군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로 넘어가서 일제강점기의 문화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역시 뭐 역사학 이걸 잘 알아야 되죠. 자, 일제강점기의 역사 연구의 경향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민족주의, 사회경제사학, 실증주의사학. 민족주의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다른 것도 다 잘 알아둬야 되겠네요. 민족주의 사학자 3명이죠. 박은식, 신채호, 그리고 정인보가 있는데 정인보는 여기서 좀 빠졌네요. 자, 먼저 박은식, 혼을 강조했다. 하여튼 간에 혼, 민족 혼, 민족 정신 혼이 나오면 박은식이다. 이 사람이 쓴 책 2권 알아둬야 돼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신채호 제일 유명한 민족주의 사학자죠.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난가사상, 화랑도의 난가정신, 무사정신을 강조했어요. 역사는 아와비아의 투쟁이다라는 걸 제시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박은식과 신채호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이제 정인보 같은 경우도 좀 나와요. 정인보는 얼을 강조했어요. 조선의 얼을 강조, 얼사상이라고 부른다. 이 얼이 순 우리말이고 이 얼을 한자로 쓰면 혼이 되는 거죠. 같은 거예요. 박은식의 혼이나 정인보의 얼이나 한 사람은 한글, 한 사람은 한자. 자,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은 요거는 사회주의 사학인데요. 사회주의 역사가들 중에서 특히 백남훈이 바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이 대표적인 저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실증주의 사학, 문헌고증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했다. 이병도와 손진태 등이 있는데 진단학회를 조직해서 진단학보를 발행했다. 이 중에서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게 뭐겠어요?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게 민족주의 사학이죠. 그렇죠? 사회경제사학이나 실증주의 사학은 직접 독립운동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직접 독립운동을 위한 그러한 역사학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요. 국어학에서는요. 조선어학회를 잘 알아야 되겠죠. 조선어학회. 자,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제정,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준비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탄압당하게 되죠. 조선어학회 사건도 알아두세요.
자, 독립운동단체로 간주해서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우리의 국어학자들을 모두 감옥에 투옥시켰죠. 자, 이 정도. 그다음에 종교와 문예가 있는데요. 종교 중에서는 천도교와 대종교 정도가 좀 그래도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또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문예 쪽에서는 1920년대 문학 쪽에서 신경양파 요 내용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민족의식을 반영한 작품들 좀 봐두고, 그 다음에 영화 쪽에서 아리랑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온규가 우리나라 최초의 히트 영화, 대박 영화로서 아리랑을 만들어서 발표했다. 이때는 이게 영화 산업이 잘 분화가 안 돼 있던 때라서 혼자 다 했어요. 제작자에, 연출가에, 감독에, 주연 배우까지 다 했다. 자, 다음. 자, 이제 현대사, 해방 이후, 광복 이후의 현대사 부분.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이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는 과정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어떤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 어떤 거 다음에 어떤 거, 순서. 그래서 또 번호를 매겼죠. 번호를 매겼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그냥 눈으로 본다고 해서 금방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또 써보는 게 훨씬 더 공부가 됩니다. 더 기억에 남아요. 자, 해방되자마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죠. 여운형과 안재홍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소련 군대가 들어왔어요. 군정일 실시되죠. 자,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자,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중요하죠.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이걸 결정한다. 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이 결의가 됐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특히 신탁통치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찬성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이른바 반탁찬탁운동이 벌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심화되죠. 이 과정에서, 이 중에서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그런데 이게 정부의 참여단체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면서 결국 결렬이 된다.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다음에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죠.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는데 이건 미 군정의 지원에 의해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중도 좌파인 여운형과 중도 우파인 김규식이 중심이 돼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되고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된다. 그러나 결국은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또 열렸는데 역시 결렬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순서 알아둬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한국의 문제를 유엔에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인구비례 남북한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결의했는데 북한 쪽에서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은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결정되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제주도 4.3 사건. 자, 그리고 역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구의 남북협상. 비슷한 시기에 전개가 돼요. 이 남북협상 같은 경우는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의 협상을 제의해서 북한에 가서 인반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결국은 원론에만 합의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그런 행동이 없었다. 자, 대한민국 남한 쪽에서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1948년 8월 15일 50총선거에 의해서 5월 10일 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총선이죠. 먼저 국회의원을 뽑아야 그 다음에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이 되니까 항상 국가를 수립할 때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할 때는 가장 먼저 총선거가 실시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재헌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간접선거,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기로 했고 4년 중임제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
이 와중에도 제주도 4.3 사건 계속돼요.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보내는데 그 군대가 반란 일으켜요. 이게 여수 순천 11구 사건, 줄여서 여순 사건이라고 하죠. 이게 10월 19일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아직 제주도 4.3 사건이 완전히 진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순서들이 몇 개월 단위로 혹은 한 달 단위로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서들이 순서를 묻는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순서를 반드시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6.25 전쟁 전까지 국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반민법 제정, 그러면 농지개혁이다. 자, 반민법 제정은 바로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을 만든 거죠. 이 법률에 의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친일파들을 조사하고 체포까지 했죠. 자, 그러나 결국은 친일파 청산이 좌절된다. 자, 그 다음에 농지개혁. 자, 농지개혁은 원래 배경이 북한에서 먼저 토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극을 받았죠.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고, 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매수 유상분배로 시행이 되죠. 유상매수 유상매수. 국가가 지주에게서 돈 주고 땅을 사들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들인 땅을 땅 없는 농민들에게 돈 받고 나눠주는 거죠. 대가 지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양쪽에. 자, 그래서 1가구당 3정보까지로 소유를 제한하고 그 이상의 땅들을 국가가 강제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땅들을 땅 없는 농민들에게 나눠주되 5년 동안 이제 계속 꾸준히 갚게 한 거죠. 한 번에 갚아라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에 의해서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다? 지주제가 폐지되고 농민 중심의 농지 소유가 실현된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과거의 동학농민운동에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한 게 이때 와서 실현이 되는 거죠. 땅 없는 농민들에게 농토를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요구사항이 실현된 게 언제냐? 바로 이때다. 1949년에 농지개혁법 제정으로 농지개혁이 실제로 시행된 이때 실현이 됐다. 자, 이제 6.25 전쟁이죠. 지금 순서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광복 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그 다음에 재헌국회의 활동, 그 다음에 6.25 전쟁. 자, 6.25 전쟁. 6.25 전쟁 과정 역시 알아둬야 되겠어요. 과정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 그리고 정답으로 잘 나오는 게 요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요게 꼭 나와요. 요게 인천 상륙작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중국 군대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사후퇴. 서울을 다시 뺏기고 후퇴한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도 알아둬야 되겠지만 이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요것들이라는 거 봐두고 그 다음에 결국은 휴전 협상이 시작이 돼서 휴전 협정이 체결된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화되는데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된다라는 거. 이거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휴전이 된 다음에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자, 이승만 정부가 이제 독재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두 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어요. 발췌개헌과 4.4 5.입개헌. 발췌개헌은 직선제개헌이다 라는 거 핵심 내용으로 알아두고 과정 좀 봐두세요. 4.4 5.입개헌은 뭐냐? 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거예요. 요거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19 혁명. 4.19 혁명은 현대사가 출제가 좀 비율이 떨어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 4.19 혁명이죠. 이게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이 과정. 3.15 부정선거에서부터 마산, 그 다음에 서울에서의 대규모 학생과 시민 시위,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 시위. 자,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하야를 발표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4.19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항상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결과. 4.19 혁명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결과로서 뭐가 생겼느냐, 과도 정부가 생겼고 그리고 헌법 개정이 있었어요. 의원내각제 양원제 헌법 개헌이 있었어요. 헌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총선의 실시로 민주당이 승리해서 장면 내각이 출범한다. 결과가 시험에 뭐 대부분 나옵니다. 자, 그다음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와 70년대 이렇게 두 개는 나눠요. 특히
1972년에 유신 체제가 성립되기 이전과 이후 이렇게 둘로 나눠서 파악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삼선 개헌 이게 바로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때는 6.3 시위가 있었다.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대학생 중심의 시위 운동이었다라는 거. 그다음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 브라운 각서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삼선 개헌은 3번까지 대통령 할 수 있다라는 헌법 개정이죠. 그 다음에 1972년에 유신체제가 성립하게 되는데 유신헌법의 내용 알아두세요.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이 사실상 가능해졌어요. 대통령의 임기가 6년이 됐죠. 자,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간접 선거로 뽑게 되죠.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 예산권을 가지고 국회의원 3분의 1의 추천권을 가지고 자, 그리고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부여하게 된다. 자, 이러한 유신체제에 대한 유신 반대 운동이 전개됐죠. 유신 반대 운동 내용들 좀 봐두고 요즘에 좀 나오고 있으니까 봐두고 그 다음에 유신체제가 종말이 오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건들 YH 무역 사건, 부마 민주화 운동 그리고 11.6 사태로 결국은 끝나게 된다.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자, 신군부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 5.18 민주화 운동. 요즘에 계속 이제 이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계엄군이 5.18 민주화 운동을 강력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터진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관련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전두환 정부의 내용들 알아두고 6월 민주항쟁이 이제 마지막 민주화운동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거. 이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이 된 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원조치, 기존의 헌법,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는 기존의 헌법을 유지하겠다라는 거, 즉 직선제견 거부다. 이것 때문에 바로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게 되고 이 민주화운동의 결과로서 6.29 민주화 선언, 바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선언이 있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역대 정부의 민주주의 진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 되겠고 다만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도 알아두고 경제협력개발기 OECD 가입했다. 그 다음에 IMF 사태. 자,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알아두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14선언인데 여기 안 나오는데 뒤에 가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노력. 이 통일을 위한 노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딱 세 개를 집중적으로 알아두면 돼요. 남북 간에 합의한 거 3가지가 있어요. 7.4 남북공동성명,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6.15 남북공동선언, 그 다음에 요즘에는 14 남북공동선언도 같이 이제 덧붙여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3개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 그래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합의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고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경우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공동선언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다라는 거. 이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요거라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자, 광복 후의 경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할게요. 이승만 정부의 경우에 300산업을 알아두면 되고요. 장면 내각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네,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자,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0년대에 시행했다라는 거. 이땐 경공업이 중심이었다. 그다음에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1970년 요거, 그다음에 전태일의 분신 사망 사건 요거 알아두고 저임금 저고가 정책 요거 좀 봐두세요. 새마을 운동도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전두환 정부 때는 3조 호황 요거. 자,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외환위기.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 자, 요 정도.